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생각할 것도 없이 뻔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피하거나 시간을 벌거나 설득을 시도하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열려 있어도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객기였을까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 15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너졌는데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15분의 굴욕은 한국이라는 민족을 깨워버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한국을 완전히 흔들어 깨운 순간이었죠. 왜 한국은 그토록 끝까지 버텼을까요? 왜 패배했는데도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질은 지금 어디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시간 포격, 15분 돌격, 항복자 0명. 이게 1871년 6월 11일 강화도에서 벌어진 전투의 전부입니다. 미국과 조선이 총부리를 맞댄 최초이자 마지막 전쟁이죠.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아 윈슬로입니다. 미 국방부 안보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고 미 해군 전쟁사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19세기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감정으로 살아남지 않는다고요. 전략으로 살아남는다고요. 그런데 신미양요를 연구하면서 제 이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전투는 군사적으로 완전한 패배였거든요. 화력도 밀렸고 전술도 밀렸고 결과도 참혹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승자인 미국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철수했고 패자인 조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군요. 교수님, 한국 전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 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미국이 조선과 직접 싸운 전쟁입니다. 1871년이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신미양요라고 불리는 전쟁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통상을 요구했지만 충돌이 발생했고 배는 불타고 전원 사망했죠. 미국은 5년 뒤 함대를 보냅니다. 명분은 사건 조사와 생존자 수색, 그리고 통상 교섭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목표는 조선을 일본처럼 개항시키는 거였죠. 강제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강화도 해협에서 측량을 시도하다 조선군의 포격을 받았고 이게 전쟁으로 확대됐어요. 미군 651명, 조선군 약 500명이 광성보라는 작은 요새에서 최종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병력 규모로 보면 작은 교전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충돌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군사적으로 완승했지만 정치적으로 완패했어요. 통상 조약도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하고 철수했죠. 둘째, 조선은 군사적으로 완패했지만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개항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다룰 광성보 15분 안에 있어요. 강화도는 단순한 전장이 아닙니다. 한양으로 가는 문이죠. 서울까지 50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여기가 뚫리면 수도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김포 건너편에 위치한 섬이고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로 이어지는 해안 방어선이 있었죠. 지형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갯벌은 발이 빠지고 포가 빠지게 만들었어요. 손돌목은 물살이 세고 좁은 통로였죠. 대모산 능선은 측면에서 보일 듯 말 듯 괴롭히는 사격이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미군은 초지진 인근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륙 자체가 이미 고통이었어요. 갯벌에 내리자 발이 깊숙이 빠져들었고 장비가 벗겨지고 대포를 끌어올리는데 수십 명이 매달려야 했죠. 진흙 속에서 허우적대며 전진하는 건 전투가 아니라 체력전이었습니다. 조선군의 주력 무기는 화승총이었어요. 심지에 불을 붙여야 발사되는 구조였죠. 장전도 느리고 발사도 지연됐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습기가 차면 불발도 잦았어요. 반면 미군은 격발식 후장식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즉각 발사되고 연사도 가능했죠. 포탄의 차이는 더 컸습니다. 조선은 쇠공을 날리는 단순 타격용 포탄이었고 미군은 유산탄과 산탄을 사용했어요. 유산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파편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방식이었죠. 좁은 진지에 갇힌 병력에게는 학살 장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군은 초지진에서 정면 대결을 피했어요. 미군을 내륙으로 유인해서 광성보에서 결전을 치르려는 전략이었죠. 덕진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이 전진하면 조선군은 물러났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조선군이 야간 기습을 감행한 겁니다. 사람인지 유령인지 모를 움직임이었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총을 쏘고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들을 고스트 아미라고 불렀어요. 대규모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심리적 효과는 컸습니다. 미군의 신경을 갉아먹는 전술이었죠. 전진하는 동안 미군은 계속 측면 위협을 받았어요. 대모산 능선에서 200m 거리로 사격이 이어졌죠. 명중률은 낮았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행군 속도가 늦춰졌고 병력은 계속 좌우를 경계해야 했고 전열 전체가 서서히 피로해졌어요. 열세 한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광성보 인근에 도착한 미군은 대모산 고지를 점령하고 포대를 설치했습니다. 해상에 있던 군함도 포격에 가세했죠. 8시간 동안 포탄이 쏟아졌어요. 유산탄이 하늘 위에서 폭발하며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좁은 진지 안에 갇힌 조선군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군의 대규모 붕괴나 탈영 기록이 없어요. 물론 사상자는 속출했겠죠. 하지만 집단적으로 진지를 이탈하거나 항복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8시간 포격 속에서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조선군은 미군 총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제 배갑이라는 방탄복을 만들었죠. 솜을 여러 겹 덧댄 구조였어요. 문제는 계절이었습니다. 6월 한여름에 9겹 솜옷을 입은 겁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탈진 상태가 되고 숨이 막히는 중량감이었죠. 더 큰 문제는 포탄과의 조합이었습니다. 산탄이나 폭발 파편으로 불이 붙으면 그 솜은 더 이상 방탄복이 아니었어요.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만든 것이 오히려 죽음을 더 빠르게 불러왔죠. 8시간 포격이 끝나고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이 순간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전쟁에서 포격이 멈춘다는 건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돌격 신호였죠. 미군이 200m를 질주하며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조선군은 성벽 위에서 끝까지 사격을 이어갔어요. 화승총은 장전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고 장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죠. 총이 느려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그러자 칼과 창을 들었어요. 미군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탄약이 소진된 조선군이 냉병기를 들고 백병전을 시도했다고요. 이미 총검으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로 말이죠. 칼이 부러지면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무기를 완전히 잃으면 흙을 움켜쥐고 미군 얼굴에 뿌렸어요. 미군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기를 잃은 조선인은 돌멩이를 들어 미국인의 얼굴에 던졌다. 핵심은 이겁니다. 항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군 공식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조선군 모두는 아무도 항복하지 않고 죽거나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용감히 싸웠다. 불붙은 갑옷을 입은 채로도 싸웠어요. 유산탄 파편에 솜 갑옷이 불타올랐는데도 총을 놓지 않았죠. 어떤 이들은 불길을 끄려고 강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익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포로가 되기 전에 스스로 목을 그었어요. 미군 기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존한 100여 명의 병사는 강으로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그었다. 100여 명이 강과 바다로 투신했다는 겁니다. 도주가 아니었어요. 거부였습니다. 생포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집단적 선택이었죠. 지휘관 어재연이 전사한 뒤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수자기가 탈취당한 뒤에도 조선군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싸우는 이들도 있었죠. 여러 차례 밀려났다가 재집결을 반복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뒤에도 자발적으로 전투를 이어간 겁니다. 전투가 끝난 뒤 미군이 광성보에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는 흰 점포를 입은 243구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요. 15분 전투였는데 이 정도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한 학생이 침묵을 깹니다. 전투 후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혹스러워했죠.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가? 질 것이 분명한데 왜 안 물러나는가? 남북 전쟁까지 겪은 베테랑 병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상대는 없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라면 내 나라와 가족을 위해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는가? 나는 못한다. 미군은 광성보를 점령한 뒤 20일 동안 강화도에 머물렀습니다. 조선 조정의 반응을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추가 진격도 협상 요구도 사과도 없었죠. 결국 7월 3일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어요. 요새들은 용맹한 공격으로 축소되고 파괴되었다. 그러나 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 군사적 성공은 인정했지만 전략적 실패도 인정한 겁니다. 미 의회는 더 냉정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엔 너무 컸고 전쟁을 하기엔 너무 적은 병력이었다. 작전 자체의 한계를 지적한 거예요. 전투가 끝난 뒤 미군 지휘관이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이긴 전쟁이 아니다. 승패가 갈린 게 아니라 존엄이 남은 겁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 전투는 결과가 정해져 있었어요. 화력도 밀렸고 전술도 밀렸고 숫자도 불리했죠. 그런데도 조선군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생포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전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겁니다. 왜 그들은 살 수 있는 선택을 버리고 싸우다 죽는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전쟁은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준비된 충돌이었죠.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통상을 요구했죠. 겉으로는 단순한 무역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먼저 무장 상태였습니다. 상선인데 대포가 달려 있었고 조총이 과도하게 실려 있었죠. 승무원은 24명인데 무기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미 국무장관 슈워드가 나중에 외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수 물자를 싣고 대단히 의심스러운 성격의 원정이었다. 당시 청나라, 미국, 영국 모두 무기 밀매는 불법이었어요. 이 배가 조선의 무기를 몰래 팔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도굴이었죠. 평양 인근에 고분 보물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통상이 목적이었다면 한양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평양 쪽 상류로 올라간 겁니다. 조선 측이 식량까지 제공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선교였습니다.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탑승하고 있었죠. 개신교 포교가 목적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럼 이 배는 정확히 뭘 하려고 온 건가요?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무역도 하고 무기도 팔고 보물도 찾고 선교도 하려던 다중 목적 원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평양 감사 박 교수가 접촉을 시도했어요. 정박 중지를 요구했고 회항을 명령했죠. 하지만 셔먼호는 계속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조선 관리 일행이 배에 올라 협상을 시도했는데 감금당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외교 사절 납치나 다름없었죠. 그 다음엔 더 심각해졌어요. 셔먼호가 인근 조선 선박을 약탈하고 포를 쏴서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은 이 배를 통상 요구 상선이 아니라 무장 침입자로 인식한 겁니다. 대동강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에요. 평양 중심부로 들어오는 군사적 수로였죠. 허가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침공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그의 병인 박해와 프랑스의 병인 양요를 맞겪은 상태였어요.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았던 시기였죠. 무장 외국 선박이 내륙 깊숙이 진입했으니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악화일로였어요.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셔머노가 좌초했고 지역 주민들과 관군이 협력해서 배를 불태웠습니다. 전원 사망했죠. 이건 계획된 외교 결렬이 아니라 충돌이 격화되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사건이었어요. 조선이 과잉 대응한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무단 침입, 명령 불응, 관리 감금, 민간인 사망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죠. 한쪽은 통상 시도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침공으로 인식한 겁니다. 상호 인식 실패였어요. 이제 미국 쪽을 봐야 합니다. 미국의 분노는 단순 복수가 아니었어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 전쟁을 치렀죠. 내부 전쟁이 끝나자 산업력이 폭발했고 해외 팽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성공 경험이 있었어요. 1853년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켰죠. 포함 외교가 통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상선이 불타고 전원이 사망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서양 강국의 배가 동양의 작은 왕국에 의해 불태워진 겁니다.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국가 위신 문제였죠. 그럼 왜 바로 보복하지 않았나요? 남북 전쟁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1867년 대만에서 로버호 사건이 터졌죠. 미국 선박이 좌초했고 원주민이 선원을 살해했어요. 미군을 파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보여줘야 했어요. 1871년 미국은 함대를 보냅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세 가지였어요. 셔머노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통상 교섭이었죠. 하지만 실제 목표는 달랐습니다. 조선을 일본처럼 개항시키는 거였어요. 강제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로저스 제독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손돌목과 광성보를 장악해서 강화 해협을 통제하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강요하는 거였죠. 단순 응징이 아니라 전략적 교두보 확보 작전이었습니다. 충돌의 방아쇠는 손돌목에서 당겨졌어요. 미군은 수심 측량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강화 해협은 조선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삼남에서 올라오는 세곡 운송로였고 한양으로 가는 직통수로였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허가 없는 군함 진입이 곧 침공이었죠. 그래서 포격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측량 중 공격당한 거니까 조선이 호전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외교가 완전히 파탄났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조선은 왜 협상하지 않고 싸움을 선택했나요? 흥선대원군의 판단이 작동한 겁니다. 한번 열면 끝이다. 조선은 이미 프랑스와의 병인 양요를 겪었어요. 전략은 명확했죠. 해안 방어, 내륙 유인, 산성 결전이었습니다. 통상 거부는 단순 고집이 아니라 체제 생존 전략이었어요. 강화 해협은 그냥 바닷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심장이었죠. 여기를 내주면 한양이 열리고 한양이 열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측량이라는 단어는 침공의 다른 이름일 수 있었습니다. 광성보 전투가 끝난 뒤 미국 내부 평가는 갈렸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언했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국기의 명예를 입증했다고요. 하지만 의회 평가는 달랐어요. 평화를 전하기엔 너무 큰 병력이었고 전쟁을 하기엔 너무 적은 병력이었다.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통상 실패, 조약 실패, 완전 철수였죠.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작전이었어요. 미국은 왜 철수했나요? 군사적으로는 이겼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적 달성 실패 때문이에요. 통상 조약을 맺지 못했고 조선 조정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기록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 다릅니다. 미군은 광성보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걸 봤어요. 항복자 영명이라는 현실이었죠. 이 전투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어요. 미국은 계산을 다시 한 겁니다. 광성보 하나를 점령하는데 이 정도 저항이었다면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요? 그리고 설령 한양을 점령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굴복할까요? 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실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생포되느니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대와 협상이 가능할까요? 미국은 깨달은 겁니다. 이 나라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요.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죠.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조선군의 싸움을 보고 뭔가 본능적인 걸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싸우면 끝이 없겠구나. 이건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존중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겁니다. 미 의회가 평화를 전하기엔 너무 컸고 전쟁을 하기엔 너무 적은 병력이라고 평가한 건 변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속뜻은 다릅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훨씬 더 큰 희생이 필요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체면이 걸린 국가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어요. 하지만 조선의 체면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명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존재를 지키는 문제였죠. 포격은 외교의 연장이 아니라 외교의 파괴였습니다. 측량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군함은 침공의 서막이었고 조선은 그걸 정확히 읽은 겁니다. 조선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을 강화했어요. 군비를 확충하려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강화도 진지가 파괴됐고 화포 복구가 불가능했으며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패배한 전투가 국가의 미래를 바꿉니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 뭔가 상대를 물러서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오해한 채 밀어붙인 준비된 충돌이었어요. 명분과 체면입니다. 미국은 명분을 내세웠고 조선은 체면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조선에서 물러선 건 단순히 실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는 끝이 없겠다는 판단, 그리고 어쩌면 존중에 가까운 감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왜 이 나라는 질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는가가 아니에요. 질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패턴이 어디서 온 건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미국에게 신미양요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군사적으로 이겼는데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전쟁이었어요. 항복자가 0명이라는 현실, 생포되느니 죽음을 택하는 집단, 승리 후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질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전투들이 있죠. 저는 이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승산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굴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황산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60년, 백제 5,000대 신라 5만이죠. 10배 차이예요. 백제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됐고 수도 함락이 임박한 상황이었죠.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가 황산벌 평야에 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산악 지형으로 분산할 수 있었어요. 게릴라전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었죠. 하지만 평야에서 정면 충돌을 선택했습니다. 4차례 대규모 격돌이 벌어졌어요. 밀릴 때마다 재집결했고 다시 돌격했죠. 도주 기록이 없어요. 탈영 기록도 없습니다. 수적으로 10배나 불리한 상황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전원전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건 전술적 실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술적으로 바라본다면 명백한 실수겠죠. 산으로 들어가서 분산 저항했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어차피 망한다면 정면에서 싸우다 죽겠다. 계백은 출정 전에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포로가 되어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생존은 계산에 없었어요. 남은 건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느냐였습니다. 황산벌은 군사적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국가 멸망 직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진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3년 2차 전투죠. 조선군과 의병, 민간인 합쳐서 약 7,000명이었어요. 일본군은 9만 이상이었습니다. 완전 포위였습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고 장기 포위 상태에서 식량이 고갈됐죠. 그런데 탈출 통로가 있었습니다. 야간에 소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했어요. 하지만 집단 탈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 안에서 최후까지 남은 겁니다. 성벽이 붕괴된 뒤에도 백병전이 이어졌어요. 민간인까지 무기를 들고 방어에 참여했죠. 여성들도 돌을 나르고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군대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도시 단위의 집단 결의였습니다. 함락 이후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어요. 농개가 적장을 껴안고 강으로 투신한 것도 이때죠. 생포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겁니다. 왜 탈출하지 않았나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은 무너져도 도망가지 않는다. 이게 당시 진주성 안 사람들의 선택이었죠.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모두가 방어자가 됐고 모두가 끝까지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진주성은 군대가 싸운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결사항전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남한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6년에서 1637년 병자호란이죠. 청나라 10만 이상의 군대가 조선 왕실을 포위했어요. 47일 동안 포위됐습니다. 혹한이었고 보급이 완전히 차단됐죠. 식량이 고갈돼서 말을 잡아먹었고 가죽까지 먹었어요. 동상과 질병이 확산됐습니다. 조정 내부에서 극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항복하자는 쪽과 끝까지 싸우자는 쪽이 맞섰죠. 군사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압도적이었고 조선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강경파가 존재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싸우자. 이들은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굴욕을 죽음보다 더 큰 수치로 인식한 겁니다. 남한산성은 전투 장면보다 심리적 결사성이 더 강한 사례예요. 현실 계산보다 존엄 보존을 우선시한 선택이었죠.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외교적 고립 상태였어요. 황산벌은 백제 멸망 직전이었고 진주성은 외부 지원이 끊겼고 남한산성은 완전 포위였고 광성보는 개항 거부로 고립된 상황이었죠. 둘째, 수적 열세였습니다. 모두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력 비율이었어요. 셋째, 후퇴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황산벌은 산악 분산이 가능했고 진주성은 탈출로가 있었고 남한산성은 조기 항복이 가능했고 광성보는 내륙으로 후퇴할 수 있었죠. 넷째, 집단적 고착 선택이었습니다. 모두 살아남는 선택 대신 끝까지 싸우는 선택을 했어요. 다섯째, 존엄을 생존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굴복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 겁니다. 이건 합리적 판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생존 확률로만 따지면 비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다른 계산이 작동했습니다. 생존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느냐가 중요했죠. 한국사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정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반도형 지형은 퇴로가 좁아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죠. 패배하면 영토 일부 상실이 아니라 국가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패배해도 국경선이 밀리지만 한반도는 패배하면 왕조가 날아가는 구조였어요. 따라서 계산이 바뀝니다.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인식이 형성되면 생존 확률 계산 대신 명예 보존 계산이 작동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 심리 구조예요. 유교적 충, 군신 관계 절대화, 가문명예 중심 사회였죠. 체면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 자산이었습니다. 굴복하면 개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문, 지역, 후손의 위상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했어요. 차라리 죽는다. 광성보에서 항복자 0명이었던 건 광기가 아니라 문화적 조건 반사였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점 아닌가요?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이 근성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미국이 광성보 이후 철수한 이유가 뭐였죠? 이 사람들과는 끝이 없겠구나는 판단이었어요. 끝까지 가는 태도는 때로 상대의 의지를 꺾습니다. 합리적 계산을 하는 상대일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현대에까지 이어집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쟁터에서 돌을 던지던 집요함이 현대에는 산업 경쟁으로 나타났죠. 반도체 치킨 게임, 조선업 수주 경쟁, 배터리 가격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이는 패턴을 보세요. 지면 죽는다는 식으로 갑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된 선택이 구조가 된 거예요. 서구 개인 중심 사회에서는 후퇴가 전략적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전술적 후퇴, 전략적 철수가 합리적 옵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통 조선 사회는 달랐습니다. 촘촘한 촌락 구조였고 혈연과 지연이 강하게 결합돼 있었어요. 탈영은 군사적 이탈이 아니라 공동체 배신으로 인식됐죠. 진주성 2차 전투를 다시 보세요. 성 안에서 민간인까지 싸운 이유가 뭐였죠?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으로서 싸운 겁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곳이죠.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같이 남는다. 그리고 패배를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죠. 유럽은 승리를 영웅화합니다. 워털루 전투, 트라팔가 해전, 나폴레옹의 승리들이 기억되죠. 하지만 한국은 패배한 항전도 영웅화합니다. 황산벌의 계백, 진주성의 논계, 남한산성의 항전론, 광성보의 어제연이 기억되는 거예요. 패배했지만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영웅이 됐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예요. 사회가 어떤 행동을 보상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선택이 달라지니까요. 이 사회는 살아 돌아온 장수보다 끝까지 싸운 장수를 더 높게 평가했어요. 그 결과 다음 세대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패배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음 전투를 결정하는 거예요. 굴복을 두려워하는 문화는 끝까지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근성을 단순히 무모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으로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황산벌, 진주성, 남한산성, 광성보는 모두 전멸형 저항이었죠. 끝까지 싸우다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근성이 작동한 전투 중에는 승리한 경우도 있어요.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같은 정신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었나요? 차이는 지형과 타이밍이었습니다. 질 걸 알고도 끝까지 버티는 근성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형을 활용하고 적절한 순간을 포착했을 때 그 근성이 승리로 바뀐 겁니다. 행주 대첩부터 보겠습니다. 1593년 2월이죠. 조선군과 의병 합쳐서 약 2,000에서 3,000명이었어요. 일본군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낮은 산성이었고 밀리면 한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9차례 공격해 들어왔어요. 화살이 떨어졌고 탄약이 바닥났죠. 그러자 돌을 던졌고 끓는 물을 부었고 목책을 뽑아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성들까지 돌을 나르고 물을 끓였어요. 이건 군대의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 총동원 방어전이었죠. 성벽이 붕괴 직전까지 밀렸지만 버텼습니다. 밀리면 수도가 열린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화력을 집중했고 방어 고착을 통해 적을 지치게 만들었죠. 결과는 일본군 철수였습니다. 수적 열세가 반드시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명이었어요. 정족산성 전투로 넘어가겠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때죠. 프랑스군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상륙했어요. 강화도를 점령했고 화력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군은 화승총밖에 없었어요. 정면 대치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지형 이용이었습니다. 정족산성으로 프랑스군을 유인한 겁니다. 좁은 접근로 기습 사격, 단기 집중 타격이었죠. 화력 열세를 인정하고 대신 지형을 무기로 전환한 거예요. 빠르게 타격하고 이탈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프랑스군 철수였어요. 광성보가 정면 전멸형이었다면 정족산성은 지형 집중형 승리였습니다.
같은 병인양요 시기인데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명량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7년이죠.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12척에서 13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본 수군은 130여 척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막 붕괴된 직후였고 내부 사기는 바닥이었죠. 후퇴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명량 해협에 고착하기로 선택했어요. 여기는 조류가 강하고 수로가 좁았습니다. 다수 함대가 기동하기 불리한 지형이었죠. 도망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버티면서 적의 사기를 붕괴시키는 전략이었죠. 결과는 일본군 철수였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살수대첩도 마찬가지입니다. 612년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이죠. 수나라 대군이 침공했고 고구려 방어군은 열세였어요. 장기 방어전이 이어졌고 계속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퇴는 붕괴가 아니라 유인이었어요. 직접 충돌을 회피하면서 적을 지치게 만들었죠. 결정적 타이밍에 집중 타격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수나라 대군 붕괴였어요. 이 승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둘째, 지형이나 타이밍을 활용했습니다. 약한 쪽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은 거죠. 셋째, 극한까지 버텼습니다. 행주대첩은 9차 공격을 막아냈고 명량해전은 13척으로 130척을 상대했어요. 넷째, 공동체가 총동원됐습니다. 여성들이 돌을 날랐고 민간인이 무기를 들었죠. 다섯째, 끝까지 버틴 쪽이 결국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적이 먼저 지치거나 사기가 꺾이거나 철수하게 만든 거예요. 열세는 조건이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형은 무기가 될 수 있었죠. 집중은 수적 열세를 상쇄했어요. 무모함처럼 보였던 고착은 사실 계산된 집중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근성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싸운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되니까요. 이 근성은 전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조건이 맞으면 기적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근성이 과거 전쟁에서만 작동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 근성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쟁터에서 현대 산업으로 전환됐죠. 그런데 전환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광성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71년 그날, 그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과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탄약이 떨어졌죠. 화승총은 장전이 느렸고 격발도 자주 실패했어요. 재장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탄약이 점점 고갈됐습니다. 총이 멈추자 칼이 나왔어요. 칼이 부러지자 돌이 날아갔죠. 돌마저 없자 흙과 모래를 움켜쥐고 던졌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군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어요. 무기를 잃은 자들이 돌멩이를 들어 미국인의 얼굴에 던졌다. 흙을 움켜쥐어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기록도 있죠. 이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미군의 격발식 소총은 즉각 연사가 가능했고 후장식 장전으로 빠르게 재장전됐어요. 유산탄은 공중에서 장렬하며 파편을 집단 밀집 진지에 쏟아부었죠.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총은 느렸어요. 투지는 있었지만 포탄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광성보의 서름은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상대는 기술로 나를 압도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기술 격차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성보의 패턴을 보면 의지 100, 기술 20이었죠. 이 불균형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술을 끌어올린다. 돌을 던지던 집요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집요함을 다른 곳에 쏟아부은 겁니다. 기술 개발, 무기 자립, 국방 산업으로요. 현무 미사일을 보겠습니다. 고위력 탄두의 정밀 타격 능력, 지하시설 관통 기능을 갖춘 미사일이죠.
광성보에서 모래를 던지던 나라가 이제는 정밀 좌표를 입력합니다. 다시는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설계도가 된 겁니다. K9 자주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장전, 장거리 고각 사격, 다국가 수출 중인 무기체계죠. 1871년을 다시 보세요. 조선의 포탄은 쇠공을 날리는 단순 타격용이었고 파괴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재장전도 지연됐죠. 현재는 자동화됐고 장거리 정밀 사격이 가능하며 기동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포탄의 설계가 바뀌면 전장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요.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도입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자주포 수출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다른 나라들도 무기 수출하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해요. 150년 전 광성보에서 쇠공포탄을 쏘던 나라가 지금은 최첨단 자주포를 나토 회원국들에게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성장이 아니에요. 기술 자립에 대한 집착이 만든 결과죠. KF-21 보라매로 넘어가겠습니다. A사 레이더, 통합 무장체계, 독자 플랫폼 설계를 갖춘 전투기예요. 광성보는 지상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발 사체계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췄죠. 광성보는 해상 포격에 무너졌어요. 바다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중에서 전략 무기를 운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않나요? 결국 미국 해구산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세계 상위권 국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숫자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죠.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 정보화 전 영역에서 다층 억지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핵이 없어도 재래식 전력만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 방공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어요. 불과 150년 전 돌을 던지던 나라가 지금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전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성보의 서름이 감정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 전략이 됐어요. 탄약이 떨어지자 돌을 던진 전투는 기술 자립을 강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R&D 투자로 이어진 거예요. 투지가 기술을 만나지 못하면 전멸입니다. 광성보가 그랬죠. 하지만 투지가 기술을 만나면 억지력이 됩니다. 현재 한국 국방력이 그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광성보의 패배가 오히려 자극제가 됐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광성보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면제 배갑은 불탔습니다. 솜 갑옷은 유산탄 파편에 불붙어서 병사들을 태웠죠. 지금은 복합 장갑을 만듭니다. K2 전차의 복합 장갑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날은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좌표를 입력하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나요? 패배 후 기술 발전이요. 물론 있습니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 모두 패배나 위기 후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속도가 달랐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방산 수출국이 된 겁니다. 이 속도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 근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태도, 물러서지 않는 집요함이 기술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광성보에서 탄약이 떨어져도 돌을 던지던 그 태도가 R&D에서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태도로 나타난 겁니다. 칼이 부러져도 돌을 집어 던지던 집요함이 기술 개발에서 10번 실패해도 11번째 시도하는 집요함이 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감정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성보에서는 분노와 서름이었어요. 기술 격차를 인식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집착이 됐습니다.
무기 자립을 이루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수출까지 하면서 구조적 자부심이 된 겁니다. 이 흐름이 중요해요. 서름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국방 산업은 단순한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광성보의 기억, 기술 격차에 대한 충격,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만든 구조적 산물이에요. 이 근성은 군사 분야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광성보, 황산벌, 진주성을 다시 보세요. 패턴이 하나입니다. 승산이 낮았고 다른 선택지도 있었고 물러설 공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갔죠. 이건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성향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인은 포기 시점을 모르는 집단이다. 교수님, 그건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성향이 형성됐는지를 보면 달라요. 첫 번째 구조는 항상 쫓겨온 역사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안전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북쪽에서는 초원 세력이 내려왔고 동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넘어왔죠. 청나라와 명나라 교체기에는 전쟁터가 됐고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의 각축장이 됐어요. 냉전 시기에는 최전선이었고 지금도 분단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침 기록이 아니에요. 상시 위기 상태에서 형성된 집단 심리죠. 항상 준비해야 했고 항상 뒤가 불안했고 항상 안주하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이 나라는 평화가 기본값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쫓겼어요. 그래서 항상 서둘렀죠. 안주하면 망한다는 기억이 수백 년간 축적됐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위기 때 응집하는 특성입니다. 한국인은 평소에는 분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지역적으로 나뉘고 세대적으로 충돌하죠. 그러나 위기에는 응집합니다. 전쟁 때를 보세요. 의병이 폭증했고 민간인이 무장해서 참여했고 광성보에서는 결사항전했어요. 현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자발적 봉사가 폭증하고 산업 위기 때는 구조조정을 수용했죠. 이건 국가가 지시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집단 동조 압력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옆 사람이 버티는데 나만 무너지지 않는다. 평소엔 경쟁하지만 위기엔 뭉치는 거예요. 한국인은 위험 앞에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됩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둘 다입니다. 세 번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게으름을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장시간 노동, 교육 집착, 밤샘 문화, 끝까지 파는 집요함이 있죠. 이건 단순한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돌을 던지던 집요함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지독함은 한국 사회의 숨은 자산입니다. 포기하면 뒤처진다는 공포가 동력이 된 거죠. 네 번째 구조는 뒤가 없는 심리입니다. 한국인은 포기를 몰라요. 끝까지 가고 완전히 부딪히고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고속 성장, 기술 자립,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요. 단점도 있어요. 번아웃, 과잉 경쟁, 자기 파괴적 몰입이 발생하죠.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 극단성이 생존 전략이 됩니다. 한국인은 물러날 줄 몰라요. 끝을 보지 않으면 멈추지 않죠. 좋든 나쁘든 끝까지 갑니다. 다섯 번째 구조를 보겠습니다. 경제 발전과 생존 본능의 연결이에요. 1960년대 한국은 빈곤국이었습니다. 단기간 압축 성장을 이뤘고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했어요. 반도체 초격차 전략,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세계 점유, 방산 수출국 도약까지 이뤘죠. 독자 무기 체계를 개발했고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고 자주포와 잠수함과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이건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구조화된 겁니다. 광성보의 서름은 산업 전략이 됐어요. 지독함이 구조가 되면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생존 본능이 산업 정책이 된 겁니다. 여섯 번째 구조는 항상 쫓기고 항상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세요. 빠르고 서두르고 경쟁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멈춤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건 단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한국인은 멈추면 불안해져요. 성공해도 안주하지 않죠. 쫓겨온 역사가 속도를 만든 겁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결국 트라우마 아닌가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력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 국가의 집단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위기 시 응집 속도에서 한국은 독특해요. 한국인은 평시엔 분열하지만 위기엔 단일화됩니다. 끝까지 간다는 성향이 산업화 속도를 가속시켰어요. 지정학적 압박이 국민성의 밀도를 높인 겁니다. 광성보는 한 전투가 아니에요. 집단 심리의 원형입니다. 뒤가 없는 태도는 때로 무모하지만 생존 상황에서는 폭발적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끝까지 싸워요.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죠. 위기 때 뭉치고 항상 쫓기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근면하고 지독하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늦게 나와요. 안주하면 망한다는 기억이 국민성을 만들었죠. 지독함은 한국인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광성보의 돌은 반도체 웨이퍼로 변했어요. 패배는 기록되지만 굴복은 기록되지 않았죠. 한국인은 상대가 질릴 때까지 갑니다. 반도 국가로서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5,000년 역사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성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태도, 끝까지 버티는 집요함, 위기 때 뭉치는 응집력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근성이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있어요. 전쟁터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수출 시장에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근성이 개인의 성향으로만 남았을까요? 아니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됐을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한국은 이 근성을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예요. 첫 번째 결과는 속도의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압축 변환 국가예요. 1960년대 1인당 GDP가 100달러대에서 1990년대 산업국으로 전환했고 2000년대 정보통신 강국이 됐어요. 2010년대는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었고 2020년대는 배터리와 바이오, 문화산업까지 선도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회가 열리면 전력 질주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보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후발주자였어요. 기술 격차가 극심했죠. 1990년대 디램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수차례 적자가 났어요. 보통 나라였으면 포기했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포기 대신 설비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더 많이 투자한 거예요. 결국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했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건 기업의 판단 아닌가요? 국민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향입니다. 이건 전략이라기보다 성향이에요. 질 것 같으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 광성보에서 돌을 던졌던 그 태도가 반도체 전쟁에서는 설비 투자로 나타난 겁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하면서 열등감이 있었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불안해졌어요. 포기 압박이 들어왔지만 자존심이 작동했죠. 투자를 확대하는 집요함을 보였고 결국 역전하면서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광성보의 돌은 시스템으로 변한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위기 전환 능력입니다. 한국은 위기마다 구조를 바꿨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보세요. 국가 부도 직전이었고 대기업들이 무너졌고 실업대란이 왔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기를 맞으면 장기 침체로 갑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세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구조를 갈아엎었어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했고 금융 시스템을 개편했고 수출 중심 구조를 강화했어요. IT와 벤처 붐이 일어났죠. 2000년대 초 IT 수출이 폭증했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 온라인 경제 인프라를 선점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시켰죠.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구조를 갈아엎는 나라입니다. 질 가능성이 보이면 오히려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국가의 산업 변환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요. 위기는 붕괴가 아니라 전환 신호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교육 시스템의 극단화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인적 자본이었죠. 사람을 갈아 넣는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교육이 과열됐고 학습 시간이 OECD 상위권이고 기술 인력이 밀집돼 있어요. 광성보에서 몸으로 막았다면 현대 한국은 두뇌로 막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인적 자본으로 가고 인적 자본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게 산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잉 경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존 전략이기도 했죠. 네 번째 결과는 국가 동원 속도입니다. 한국은 위기 시 집단 협조 속도가 빨라요. 코로나 대응을 보세요. 대규모 검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했고 IT 기반 동선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고 마스크 생산과 배포 체계를 빠르게 갖췄죠. 민주주의 체제인데도 집단 협조 속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위기 시 집단 합의가 빠른 문화죠. 다섯 번째 결과는 산업 생태계의 공격성입니다. 한국 기업 구조는 공격적이에요. 점유율에 집착하고 시장 선점 전략을 쓰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경쟁사 퇴출형 경쟁을 벌입니다. 디램 반도체, 배터리 가격 경쟁, 조선 수주 경쟁을 보세요. 지면 죽는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광성보의 감정과 닮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쟁하나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요. 한국은 성공했으니 안정이라는 단계가 약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후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R&D 비율을 세계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수출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추월당한다는 집단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멈추지 않는 국가가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한국은 포기 대신 개편을 선택하는 나라예요. 지독함이 시스템이 되면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한국은 늘 다음 위기를 전제로 설계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는 사회는 피곤하지만 강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계속 이렇게 달릴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이 시스템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번아웃이 오고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개인이 소진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전쟁의 근성에서 시작해서 산업화로 속도화됐고 IMF로 구조 개편을 경험했고 반도체로 집요함의 승리를 확인했고 현재는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 됐어요. 광성보의 15분은 영웅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반복됐어요. 그리고 구조가 됐죠. 포기하지 않는 성향은 산업 투자 방식이 됐고 교육 방식이 됐고 위기 대응 방식이 됐고 국가 설계 철학이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방식을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선택이 축적돼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미양요는 미국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한국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원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질 걸 알아도 끝까지 싸우고 패배해도 굴복하지 않고 위기가 와도 전환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질 줄 알면서도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세계가 끝내 무시하지 못한 나라. 광성보의 돌멩이는 지금의 강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